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한동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인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해서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임명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임명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저는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것이 총리 후보자보다 더욱더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기대가 예상이 있었던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이모 발언이라든지 한국 3M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자멸하는 청문회였다라는 평이 좀 강하게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해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기부 문제라든지 대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지켜보시는 어떤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다라는 평을 내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청문회에서 정말 큰 결격 사유가 나와서 민주당 측이 이를 강하게 지적했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었겠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임명으로 가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부적격을 2번 낸 거죠.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측면인데요. 하나는 자녀의 대필이나 아니면 표절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논문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아직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대답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청문회 기간 중에는 사실은 의혹을 당하는 게 맞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기사를 놓고 그 신문사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법무장관으로서도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한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끝으로는 입법부에 대한 태도인데요. 물론 그냥 어떤 한 시민이라고 하면 입법부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각의 이제 책임자가 된다라고 하면 입법화된 것을 전제로 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입법 과정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제대로 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소를 한 부분, 그리고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의혹 부분도 간단하게 좀 네. 말씀드리면, 대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도에도 사실 그 문서 옆에 코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첨삭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대필 의혹이 있다라고 확정짓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표절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저작자의 어떤 그것을 인용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소 거짓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신문사를 고소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반 시민을 고소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의 어떤 팩트 체크가 가능한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악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트북 기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딸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명의로 기부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딸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처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고위공직자에 있는 입장으로서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비판을 고소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최소한의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반도주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모든 의원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새기겠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결격 사유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이제 협치라는 부분인데, 만약 이제 그 의미에서 아마 오늘 한동훈 후보자 임명이 조금은 늦춰지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강행되는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인준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도 다 비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내각 후보자 중에서는 3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한 분은 이미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2분,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으로 계신 분과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5분 외에는 사실상 저희가 인준 절차에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채택해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5분에 한해서는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첫 번째 인사에서부터 이렇게 엉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실망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협치의 문제만을 넘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내각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무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공항으로 나갈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5.18 앞두고 혼자 갔어요. 지금 내려간 이유도 내일 같이 못 내려가는 이유가 큰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반대하기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어떤 자멸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조금 강하게 나가볼 만한 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어떤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자멸하는 그런 상황들, 그 이후에 지금 박완주 의원 등을 비롯한 어떤 성과 관련된 성비 관련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만약에 큰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자신들이 명분이 있었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인준까지 반대하게 된다면 발목 잡기를 강하게 하고 간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보면 뭐 논란을 크게 제기했던 게 외국계 기업에 임대를 주는 자택을 임대 주는 문제와 자문료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이해 충돌이 있어서 외국계 기업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 아니면 자문료라는 것이 유사한 경력을 가진 다른 어떤 법조인들과 다른 어떤 경력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한 자문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해주되 우리는 한덕수 후보자가 굉장히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으나 협치를 위해서 인준을 해준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언가 성의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인은 정호영 후보자입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 뭐 당연하게 어떤 낙마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낙마까지 기대하고 있었겠으나 지금 청문회라는 것이 굉장히 본인들이 원했던 모양새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또 다른 전국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협치는 해야겠는데 정호영 후보자 1명 여기다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비서관 한두 명 정도만으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단계에서 어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내준다 이렇게 협상한다기보다 그 내용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가 여전히 아직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선거 관련된 감사와 징계가 공식적으로 2차례나 있었고 저는 발언을 듣고 좀 놀랐는데 뭐 스타킹을 안 신고 다니는 여성에게 속옷을 입고 다니냐고 말하거나 혹은 아니면 러브샷을 하려면 뭐 또 뭐라고 한다거나 되게 부적절한 말을 했던 분인 상태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어떤 의견을 내냐에 따라서 사실상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이 달라지는데 그분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던 사람인 거예요. 한 3년에서 4년 동안 되게 무고한 시민을 되게 괴롭혔던 검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협치란 이름으로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이 민주당을 향해서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검증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뭐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윤 비서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실 측에서는 뭐 공식적인 징계 절차는 아니었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확인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성애 비서관 이제 자진 사퇴한 김성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SNS에 어떤 글을 작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검증 절차에서 누락되었다라는 소명이 통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윤 비서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에 있어서 다소 부족했다라는 비판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뭐 탁현민 비서관과 비교해서 탁현민 비서관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았냐. 뭐라는 식의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어떤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물론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점이 많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비서관급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과정을 갖춰가겠다라는 어떤 조치와 사과 소명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마 이전됐으면 이 정도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까지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에는 현재로는 대통령이 그냥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의 경우에도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 역시. 근데 그걸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하니 지금도 교통 관련해서도 불편을 한 달여간 시민들이 겪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 공간의 효율성 등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 달 더 있다가 나가서 그 많은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해도 됐을 걸 그러지 않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자의적인 조치는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시도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뭐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만할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시나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뭐 처음에는 출근길이 늦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출근길 시간을 뜯어보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호 통제를 한 30초 정도 하고 어떤 출근 기간이라는 것이 1분 정도 지연되는 구간도 있었고 심지어 뭐 강남역에서 광화문역 같은 경우에는 6분 정도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20분, 30분 시민들을 통제하고 뭐 어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계속 공격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개방한 청와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이 넘는 어떤 관람 신청자들이 몰리고 또 그 청와대 관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활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생각 같은 경우에도 용산으로 옮김으로써 출근길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언론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더욱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들에서는 사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법안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관련된 이 내용을 또 이번 법안을 입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선거만 다가오면 이제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좀 입버릇처럼 말하는 어떤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가져왔던가 굉장히 다른 어떤 부동산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사실 이전에도 어떤 총선 기간에 이낙연 대표도 종부세율 인하를 얘기했었던 적이 있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 기간에 공시지가 상한제라는 것을 던졌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태도를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세부담을 올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괘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요가 어떤 규제 완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던지는데 정작 선거가 끝나게 되면 국민들의 수요와 정반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 기조를 유지했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간 동안 서울의 집값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뛰어오르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어떤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당론들을 그대로 민주당이 차용해서 답습하고 있으니 뭐 태도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를 위한 법안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일정 정도 유예해서 인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했고, 그래서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이야기했고 실제로도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원래대로라면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유예하는 조치를 지금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채를 11억짜리 들고 있는 분과 그리고 두 채의 합이 11억이 되는 사람들의 종부세가 달랐던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저처럼 이런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 가치가 올랐고, 재산 가치가 올랐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정해둔 세율 같은 경우는 지키는 게 저는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세부담이 워낙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를 하자고 민주당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시장 상황이 변하는 것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성비위 문제가 연일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이제 윤리특위 제소 얘기가 나왔고, 네. 일각에서는 의원직도 그만둬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게다가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꼭 국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저 비슷한 일을 겪는다고 하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저에 견주어서 일이 처리되겠구나라고 저는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어난 일 자체가 되게 송구스러우면서도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게 민주당의 과제예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것에 이어서 사실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아마 윤리위에 제소가 되게 되면 윤리위에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요. 제명하는 게 옳겠다, 아니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윤리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본회의로 올려서 최종 결정을 하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늦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김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당에서는 약간의 진실 논란, 진실 공방으로 좀 번지는 모습인데, 이런 일이 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박원순 사태 이후에 어떤 심하게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묻는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왜 굳이 일을 크게 벌리냐라는 식의 태도가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당연히 어떤 그 내용 자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원 면직을 시도하다가 의원 면직이 좀 잘 안 되니까 이후엔 직접적으로 배제하려고 직권 면직까지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이후에도 지금 최근에 어떤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수사기관의 결과는 나온 것이 아니겠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빠른 결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박완주 의원도 분명히 어떤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할 권리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 아니다라고 기자들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 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떤 2차 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를 자세히 기술하지는 못하겠지만 의원 면직이나 직권 면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의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과는 조금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서 지금 강민진 대표가 제기한 것이 뭐 광역시 도당위원장이었던 성 관련 문제나 당직자의 성 관련 문제 크게 두 개인데, 광역시 도당위원장의 경우에는 엄중 경고와 어떤 사과 조치는 시켰지만 성폭력 사안으로는 인지하지 않아서 뭐 공천에는 문제 없다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당직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의 중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과는 달리 정의당은 어떤 강민진 대표와 정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좀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부터 이어온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왜 어떤 피해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냐, 피해를 왜 굳이 더욱더 문제를 크게 만드냐라는 식의 태도를 어떻게 시정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당대표의 사안을 끌어들이면서 어떤 이것을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시도는 다소 좀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강민진 대표가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정의당 입장문은 2차 가해다라고 하면서 정의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부산 시장,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없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그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거의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도 이 사안을 이치에 맞게 잘 처리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둘러 빨리 종결한다고 선거에 영향이 적어진다거나 이렇다기보다 이 일의 무게답게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진행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도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분이 이것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서 우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서둘러 잘 처리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만드는 조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국회 후반기죠. 국회의장이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좀 강경파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하겠다라고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기 쪼개기 문제라든지 어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의사진행 과정들을 보이면서 이것이 과연 입법 독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비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에 출마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 출마하셨나요? 원내대표 선거 출마하실 때는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을 무소속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의사를 굉장히 잘 조정하라는 의미에서 있는데 출마를 할 때부터 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소속인 국회의장 자리를 가겠다? 저는 이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떤 당내 어떤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발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어떤 국회의장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발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선을 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원래는 당직을 없애야죠. 무소속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중립적이기보다는 약간 민주당의 입장을 내보이겠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딜레마 같은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속으로는 있을 텐데 주요한 유권자층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죠. 가장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적절한 발언,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을 잘 대리할 수 있는 의장이 되겠다는 식의 공식적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전에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경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되려 답답하다고 느낄 만큼 언론중재법이나 아니면 이번에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재안을 마련해내서 합의를 시켜내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당장 어떤 사안별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훨씬 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진전시키는 의장이 뽑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장을 뽑는 선거가 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지방선거가 벌써 끝난 곳도 있습니다. 29% 무투표 당선이 된 곳이고요. 당선자가 494명이나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30% 정도가 어디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양당의 이제 핵심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의 또 기초단체 이런 곳의 당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유권자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보물 같은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자는 아예 거의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네.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구에 대한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찬반 투표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놔두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으로 듣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낮다 하더라도 출마하려고 했을 때 선거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선거 비용을 환급받는 기준 역시도 높습니다. 10% 혹은 한 15% 득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턱, 선거 비용에 대한 문턱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되게 되면 선거 과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